지금 1, 2억이 오르더라도 2년 후에 1, 2억 이상이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거래세까지 반영을 하게 됐었을 때 수익이 나지 않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런 AI가 나오게 되면 그런 AI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따먹기 위한 또 다른 AI가 나올 것이고, 서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대외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고점까지 뚫어버리는 상황들은 제가 봤을 땐 사람의 심리거든요. 나만의 확신과 기준이 없으면은 결국은 성공한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AI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탐구하는 팟캐스트 평범한 사람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유튜버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야에서 AI를 활용하여 아파트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의 AI 활용법에 대해 케빈님과 팟캐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케빈님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케빈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케빈입니다.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NLP 전공으로 전산학 박사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이제 AI나 포털 회사 등에서 검색 엔진을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금융 IT 회사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처리를 하고 있고요. 미천하지만 금융 쪽 교육센터에서 AI 교육을 한 4년 정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피터스라고 AI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캠프의 파트너로서 10기, 11기 정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유료 강의를 한 1년 이상 수료를 했고요. 실제적으로 투자 경력은 한 15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 매수 매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한때는 이제 주택 수도 좀 제법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정리 중에 포트폴리오를 좀 다르게 진행하고 있는 단계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팟캐스트에는 이제 전문가나 아니면은 자기를 알려야 되는 어떤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출연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이제 평범한 AI를 조금 다룰 줄 알고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전문가보다는 이제 AI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없는 초보자들을 위해서 먼저 경험을 해보고, 저 같은 이제 준 전문가가 어떤 식의 고민들을 해왔고, 그리고 그거 AI를 적용했었을 때의 한계와 그런 복잡했던 좌충우돌한 경험들을 이 자리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초보자들에게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팟캐스트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초보자여서 부동산 초보여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올리신 컨텐츠를 좀 보면서 이거 굉장히 기존에 좀 등장하지 않은 활용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는 걸 보면서 꼭 모셔야겠다는 좀 생각을 했고, 외부 활동을 또 많이 지피터스 외에는 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되게 제아의 고수를 좀 발견했다는 좀 느낌을 받으면서 출연을 제의를 드렸고, 너무 감사하게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이렇게 모시게 됐고, 또 이렇게 저랑 좀 사전에 좀 질문지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콘텐츠가 굉장히 지금 저희 채널에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그리고 또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도 과연 AI가 어떻게 부동산이나 재테크 분야에서 활용하는지 굉장히 좀 궁금했고, 그런 컨텐츠를 잘 다루신 것 같아서 꼭 모시고자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간단하게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AI 등장 이전에 어떤 일을 주로 하셨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좀 AI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AI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아카데미컬하게 말하면 1950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AI는 존재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생성형 AI로 해서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도 이제 대중에게 알려지고 활용되기 시작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AI가 인기 없을 때 이제 대학원에 TO가 없어가지고 가장 인기 없는 랩실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자연어 처리 연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원을 가고 싶어서 배웠던 공부였고, 전혀 이제 인기가 없는 연구 분야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연어 처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검색 시장이 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검색 솔루션 회사라든가 이제 포털 회사, 뭐 다음이라든가 네이버가 각축을 벌이면서 인터넷 생태계를 끌고 이제 수익 창출이 해 나가는 어떤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대용량 데이터 처리, 특히 이제 비정형 텍스트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찾고 그 텍스트 간의 패턴을 찾아서 어떤 의미 있는 정보들을 추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어떤 AI적인, 그러니까 지금 생성형 AI가 도래되기 전에 과거에 약간 분석형 AI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수학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증명이 가능한 AI들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자연어 처리라던가 검색 엔진, 데이터 마이닝 이런 작업들을 포털 회사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년 전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작업들도 좋은데 이제 금융권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AI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로 알려져 있는데, 또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잘하는 분야를 어떻게 접목시켜 보면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단순한 발상으로 이제 금융권의 경력직으로 채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금융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뭐 주가 흐름을 예측을 한다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종목별로 지금 현재 흐름이, 시장의 평가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많이 해보긴 했는데 이러한 이제 금융권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가치를 발굴해내는 쪽에 업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티오가 많이 남아도는 그런 전공을 선택하신 게 오히려 지금의 엄청난 기회를 얻으시는데 이바지한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오히려 좀 요즘 아직 이제 대학에 입학을 안 한 분들은 또 이 NLP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고, 앞으로 이 분야가 좀 더 되게 몰리지 않을까. 좀 워낙 지금 AI 거리고, 그리고 그 AI 개발자들이 연봉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전에는 진짜 일반 개발자들이 인기가 많았다면 지금은 자연스럽게 또 AI가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좀 AI 개발자 쪽으로 또 많이 몰리면서,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런 분야에 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 많은 분들이 이런 분야가 있어, 이런 학과가 있어 약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찌 보면 그 약간 성견지명이 있으셨던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는 네. 않고요. 정말 격세지감인 게, 지금 그 인공지능 관련된 랩실을 가려 그러면 뭐 1년 이상 인턴을 해야 되고, 뭐 학점은 뭐 4점이 넘어야 되고, 뭐 대학원을 재수해서 간다, 뭐 이런 정도 지금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 블루오션 때 선택을 했고요. 그거는 뭐 그냥 행운이었죠. 네. 그러면 이때 좀 그 연구를 하셨던 게, 지금 이제 생성형 AI가 엄청 핫하잖아요. 네네. 좀 지금에서 어떻게 좀 활용되고 있는지 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과거에 NLP라는 거는 이제 확률 통계라는, 좀 용어가 낯설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론으로 이제 확률값으로 한 건데, 지금 생성형 AI도 사실은 확률 기반으로 아웃풋을 게싱을 해주는 그러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랜덤성이 있고, 뭐 학습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고, 분명히 과거의 AI와는 또 사뭇 다른 AI라고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AI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끔씩 외부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처음에 생성형 AI 이렇게 활용하면 돼, 그거 대단한 거야, 그리고 이거 안 쓰면은 아마 너희들 도태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뭐랄까 좋은 걸 얘기하거나 겁을 주거나 이런 형태가 아니고, 사실은 그 데이터 분석하는 원리,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원리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AI가 잘 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을 잡게끔 해드려요. 그리고 AI를 적용할 때도 실제적으로 어떤 프로블럼을 해결을 해야 될 때 이거를 분석형 AI로 해야 될지 생성형 AI를 해야 될지, 그리고 분석형 AI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분류 기법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방정식을 통해서 뭔가 예측을 하는 형태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 AI를 적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거는 데이터를 잘 준비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감을 잡게끔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과거부터 학습이라는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잘 이해를 했고 그거를 잘 전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야에 좀 계셨다가 또 네. 투자 회사에도 계시고 지금 그 투자 쪽 회사에서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좀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갖게 되셨고 또 거기서 이제 또 부동산에 AI를 좀 활용할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좀 그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부동산은 어차피 이제 사람은 내가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선택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의 분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저 또한 이제 사회 초년생 때 상승장에 패닉 바잉으로 집을 사고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자본금이 적다 보니까 좋지 않은 입지에 아파트를 덜컥 매수를 하는 형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하락장이 시작되면서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이 재테크의 원리, 그다음에 시장의 원리, 그다음에 이 자본주의에 대한 원리를 사실 모르고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이러한 대가를 받는구나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실제적으로 공부를 좀 하게 됐고요. 다만 그게 다행인 게 어떤 누구는 이제 그런 걸 보면 부동산 꼴도 보기 싫다 하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깊이 반성하고 실제 공부를 하고 했었던 게 그나마 위안이었고 좀 다른 분들 요즘 트렌드하고는 좀 다른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같이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갭 투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를 안고 매수를 하는 기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경기도에 있는 집을 계속 이렇게 키워나가는 형태가 아니고 투자는 또 별도로 서울로 하고 하면서 몸테크 하면서 되게 산전수전 다 겪고 뭐 다주택자로서 적폐로서 어떤 그런 포지셔닝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한 투자를 했는데 운이 좋게 지금까지 투자가 한 번도 잃지 않는 투자가 되었고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어떤 재미가 생겼고 그리고 이거를 꾸준히 무리하지 않게 투자를 했었을 때 제가 벌어들인 노동의 수익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분들하고도 많은 얘기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갖게 되셨고 좀 이 AI 등장 이후에 좀 어떻게 좀 부동산 분야에 이렇게 좀 AI를 접목하게 되셨는지 좀 그 사례도 좀 그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제가 한 14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나름 나쁘지 않은 투자를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도였죠. 이제 부동산이 하락장이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제 매수를 하기보다는 내 자산을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이럴 때일수록 이제 차분하게 좀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투자보다는 실제적으로 내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더 채워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으로 유료 강의를 하는 곳을 찾아가게 됐고 그것도 이제 한 군만 다닌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비교하고 교육을 받아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고 그리고 다음에 포트폴리오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어떤 투자들을 해야 되고 내 재산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플랜들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AI는 사실은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쪽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투자를 하는데 꾸준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시세를 트래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어떤 아파트들을 목록화하고 그 시세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뀌는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는 과정이 뭐 일주일에 한두 시간은 꼭 써야 되는 어떤 그런 루틴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발자 출신이고 AI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반복되는 업무가 너무나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동화하고 쉽게 그리고 심지어 어떤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저만의 AI 툴들을 만들어 나가게 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좀 보여드리면서 부족한 부분들의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식으로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후에 그 만드신 툴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어떻게 이걸 활용하는지 좀 보여주실 예정인데 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어떤 전문가분들은 AI가 등장을 했건 안 했건 크게 상관없이 오히려 또 내가 검수해야 되는 일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다고 해서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이 엄청 그 혁신적으로 개선된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또 이걸 이전에 개발 지식이 좀 있거나 그런 분들은 또 이거를 굉장히 더 파워풀하게 쓰시는 경우가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또 오래 하셨지만 그래도 이게 기능이 되게 고도화된 게 최근 몇 년 사이잖아요. 네. 이렇게 AI 등장 이전과 이후에 좀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게 조사하고 분석하는데 얼만큼 좀 효율성이 올라갔는지 좀 그 부분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툴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저는 이제 내 집 마련도 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좋은 자산에 내 자본을 태워서 어떻게 보면 그 자산이 나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단 어떤 입지나 그다음에 어떤 타이밍에 집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판단이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세라든가 그다음에 추세 뭐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지금에 나와 있는 프롭테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래도 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이제 요런 부분들을 제가 검색 솔루션을 이용을 했어요. 검색 솔루션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리고 뭔가 대시보드 형태로 해서 간단하게 웹 화면에서 뭔가 화면에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은 내가 보고 싶은 형태의 데이터들이 어그리게이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계가 돼가지고 그래프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주게 해서 훨씬 더 직관적이고 어떤 판단을 할 때 시간을 아낄 수 있게끔 이런 형태의 어떤 구성을 했었는데요. 데이터를 매물을 탐색하고 시세의 변화를 추이를 바라볼 때 엄청난 시간을 레버리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그 이전에는 한 몇 시간 정도가 소요됐다면 지금 한 얼마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도 좀 네, 정량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보통 제가 뭐 한창 관심이 있었을 때 매물을 한 50개 정도 모니터링 했다면 50개를 다 엑셀로 작업을 하기에는 1시간 정도가 시간이 걸렸다면 지금은 저만의 어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어플에서는 그냥 그 매물을 5분 정도면 그냥 네네네. 관심 있는 매물들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네. 세이브가 됐네요. 네네. 좀 어떻게 그렇게 서비스를 좀 기획하게 되셨는지 좀 한번 그 저희가 좀 화면을 보면서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 보시는 게 이제 스트림릿이라고 해서 개발자분들이라든가 AI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이제 저는 투자 매물을 항상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어떤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한 기능부터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렇게 금매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이제 스트림릿의 기능을 이용을 해 가지고 뭔가 제가 찾고자 하는 거를 이렇게 필터를 해 가지고 매물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포구로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전체 데이터 중에 마포구 데이터들이 이렇게 떴고 이제 전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마포구 물건들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최저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요걸로 이렇게 소팅을 하게 되면은 그 정고점 대비 이 실제 나와 있는 최저가 물건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순서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떨어진 가격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정고점을 찍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 자체가 약간 좀 무의미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요런 형태로 일단은 보게 되면 바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내가 모르는 매물이 있더라도 지금 어떤 아파트들이 지금 가장 가격이 저평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그냥 한 번에 소팅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판단이 빨라지는 거죠. 네네네. 이런 형태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금매를 쉽게 찾는 부분이 있었고, 이제 갭 투자도 같은 맥락인데 이제 갭 투자 관련된, 그러니까 세입자를 끼고 투자를 했었을 때 훨씬 더 내 자산을 적게 들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것도 하나의 그런 형태로 갭이 얼마였을 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뭐 갭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뭐 갭 투자 금액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뭐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뭐 이렇게 이제 액수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뭐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갭 투자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의 AI가 각광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매물을 찾을 때 이렇게 사용자의 뭐 자연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프롬프트 관련 비슷한 꼴로 쿼리를 했었을 때 결과값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서울특별시에서 구별 매물 최저가 숫자의 평균이 높은 순으로 나열해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이제 뭐 지금 뭐 이런 식의 간단한 이제 통계들도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와주고, 가장 핵심은 이 시각화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검색 엔진, 오픈 소스 검색 엔진으로 만든 시각화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보니까 강동구로, 제가 관심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강동구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살 거면 이렇게 매매를 필터링을 이렇게 제가 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매물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공급 면적 해가지고 25평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25평을 세팅을 하고 지금 강동구에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검색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검색 엔진에는 데이터를 이제 N사의 데이터를 매일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진 않고 한 150만 건 정도의 데이터, 제가 관심 있는,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으로 해서 관심 있는 지역들 위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울은 전체가 다 있고요. 이런 형태로 다 들어가 있어서 지금 보면은 강동구의 해당 조건에는 241개의 매물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41개의 대표적인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거 너무 좋네요. 네, 그렇게 되면 241개의 물건 중에는 역세권이라는 게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강동구가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가 많은 동네거든요. 네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역세권의 아파트도 많기 때문에 역세권 이런 것들이 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고 호가라고 해서 실제 이게 지금 화면이 약간 해상도가 그래서 좀 그래프가 이쁘진 않은데, 지금 보면은 고덕 그라시움이 16억 이렇게 해서 가장 최고가가 이렇게 형성돼 있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 해당 지역에 어떤 아파트가 대표 단지인지, 시세를 이끌어가는 단지인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형태로도 데이터가 집계된 형태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그거를 찾는다 그러면 각각 다 눌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파트 단지를 눌러보고 이게 제일 비싸네 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키워드 강동구라는 키워드만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런 조건에서 어떤 해당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강동구에도 여러 가지 동이 있는데, 보면은 지금 상일동, 고덕동, 명일동 이런 형태에서 어떤 매물들이 많이 지금 출현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일동 같은 경우는 56개의 매물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요. 보니까 고덕 아래태원에서 지금 56개의 물건이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29개가 있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물수가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하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매도 매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매도
하고자 하는 물건이 많으면 결국 매수자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물건이 많이 나와 있는 쪽이 실제적으로 더 좋은 가격에 협상이 가능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물이 많다라는 것은 또 실제적으로 가격 변화가 훨씬 더 요동이 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매물이 많은 곳을 어떻게 보면은 접근할 때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어떤 거기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이런 형태로도 지금 시각화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해당하는 그 아파트별로 최소값과 최대값 네네. 해서 가장 지금 저가의 매물과 가장 같은 조건의 평수에서 가장 고가의 가격들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아파트들을 보실 수가 있고 제가 뭐 잘 모르는 지역이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도에서 위치 정보도 이렇게 좌표에 이렇게 출력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마우스가 안 좋아서 좀 컨트롤이 어려운데 아이고 어쨌든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개업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파트 설명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은 해당하는 물건들의 디테일한 정보 이거는 이제 집계된 정보가 아니고 건 바이 건 그 매물 각각의 정보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몇 층 정보이고 이 아파트의 특징은 뭐고 뭐 이 아파트에 대한 설명은 뭐고 이런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시보드는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가 원하는 조건과 필요한 어떤 니즈에 맞게끔 여러 가지 조건을 이렇게 필터링이라든가 집계를 통해서 아니면 정렬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결과를 바라보면서 빠른 시간 안에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인사이트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대시보드 형태이기 때문에 인터랙티브하게 제 조건을 계속 바꿔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은 금매라는 게 눈에 띄어서 지금 금매를 이렇게 눌러보면 241개의 물건 중에서 금매는 3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개라는 물건이 실제 금매일지 아닌지는 이제 해당하는 물건을 가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네. 지도에서 안 보였는데 제가 지금 해보니까 네. 그냥 그 해당 아파트 클릭하면 딱 그 형광색이 딱 지도에 찍히네요. 그렇습니까? 네, 이거 네네. 좋네요. 네. 네. 맞습니다.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좋네요. 제가 아파트 아이디를 노출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 아이디를 이렇게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딱 치면은 해당하는 그 매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해당하는 매물 요 아이디 값을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치니까 바로 네. 이제 더 디테일한 어떤 정보들을 네네. 바로 열람할 수 있고 시세도 정확하게 동일하는 것을 보실 네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그 매물 목록으로 했던 아파트들도 쉽게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은 내가 잘 모르는 단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그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단지들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관심 있는 매물이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평가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매수를 했었을 때 좋은 어떤 가격이 형성돼 있는지도 쉽게 비교 평가가 가능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어떤 데이터를 몇 개를 열람하는 형태가 아니고 어떻게 수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을 아주 제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추려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장점을 경험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각화, AI 챗봇, 금매, 갭 투자 요 네 가지 메뉴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봤는데 네.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좀 초보자분들이 이 툴 활용법만 좀 잘 익히셔도 좀 초기에 진입하는데 좀 어쨌든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정보 싸움이잖아요. 네네. 누가 어떤 자기가 확보한 데이터 안에서 그걸 잘 분별하느냐가 근데 초보자분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좀 뭐 감으로 한다던가 누구의 말을 듣고 한다던가 그리고 어떤 뉴스를 보고 이미 뉴스를 접한 시점에는 나뿐만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경쟁률이 심하거나 좀 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오버되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좀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좀 준비를 하면은 좀 더 내가 우위에 서서 좀 매물들을 이제
거래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좀 이런 것도 지금 뭐 지피터스라는 곳에서 또 스터디도 하셨는데 좀 나중에 좀 한번 좀 강의 같은 것도 한번 해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자리 마련해 주시면 제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네. 진짜 이걸로 또 투자한 사례도 있을까요? 물론 지금 제공하는 게 어떤 매물을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그 매물에 대해서 투자를 결정하는 아웃풋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제 정보성 데이터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였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는 앞서 나가서 살려면은 이런 정보를 빠르게 액세스하고 이런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들이 사실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라는 것 자체는 꼭 데이터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적인 어떤 공부와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이해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어떤 시점, 타이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논리와 근거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이런 AI 도구를 설명드릴 때 또 제가 항상 기본적인 어떤 부동산의 인사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AI나 이런 뭐 제가 조그마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이거를 잘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나만의 인사이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다음에 그 자본주의, 경제 원리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망라가 되어야지만 합리적인 판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확신이 되어서 결국 투자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툴을 좀 다뤄봤다라는 것만으로 어기넘는 자본을 태운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어떻게 보면 패닉 바잉에 빠져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데이터를 바라보고 나만의 근거나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다뤄보고 싶습니다. 네. 아, 네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판단과 또 각자마다의 또 기준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이런 도구가 이제 이전보다도 좀 뭔가 정보를 얻는데 굉장히 좀 쉬워졌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고 네. 최근에 이제 AI 등장 이후에 또 유튜브 콘텐츠로 또 많이 올라왔던 게 뭐 투자를 돕는 챗봇이라던가 뭐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코인 관련된 뭐 이런 투자 관련해서 챗봇들이 또 많이 등장했잖아요. 네네. 좀 그런 부분에서 부동산에서도 좀 그렇게 챗봇을 활용한 좀 사례들을 좀 보신 게 좀 있으신지 아, 네. 네,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부동산도 말 그대로 물건을 찍어주기도 하고 500만 원이면 아파트 내 거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호갱행위를 하는 그런 뭐 유튜버나 아니면은 광고성 매체도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뭐 투자자도 뭐 전문 투자자나 그걸 가지고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맹신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속 얘기하지만 모든 투자는 그리고 영원히 AI가 기술이 발달되고 좋아지더라도 투자의 결정은 사람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AI 기술이 좋아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사람에 못지않는 어떤 인사이트를 요약 정리해주는 AI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AI를 쓰는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들이 경쟁력이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그런 AI가 나오게 되면 그런 AI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또 따먹기 위한 또 다른 AI가 나올 것이고 또 다른 어떤 화이트 해커와 뭐 해커처럼 계속 물고 물리는 어떤 그런 경쟁 구도에서 정답이 없게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이제 투자는 제로섬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이 실패를 해야 내가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AI라는 도구를 이용했었을 때 그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결국은 투자는 사람이 심리거든요. 결국은 그 심리는 데이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약식으로 비정형 데이터라든가 뉴스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수많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지금 심리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산출해낼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그 시장의 심리는 현장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그 현장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 부동산에 뭐 줄이 서 있는다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뭐 계약금을 넣지 않으면은 매수 불가하다.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사게끔 유도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쉽게 판단할 수가 있을 정도의 어떤 분위기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의 심리, 그 현장의 분위기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어떤 결정에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보조적인 수단이고 내가 어떤 가장 좋은 투자처를 좁혀나가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 투자를 실제적으로 실행을 할 때는 더 많은 어떤 인사이트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정보들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좀 약간 공감하는 게 좀 AI 등장 이후에 뭔가 얘가 다 해줄 것 같고 뭔가 이제 사람을 대체할 만한 어떤 능력을 얘가 이미 보유했지만 그 기능들을 좀 서서히 풀고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런 뭐 투자나 뭐 수익화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AI는 물론 이제 사람의 어떤 일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좀 덜어주거나 좀 더 고도화시키는데 굉장히 유용하다고는 동의하나 돈과 관련된 뭔가 투자라던가 아니면 돈을 버는 수단으로서 얘를 좀 접근하고 또 아무래도 그게 굉장히 좀 사람을 후킹하기 좋은 소재다 보니까 그렇게 좀 많이들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참고는 하되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는 내가 지금 금감위에서도 뭐 매번 요즘 뉴스에 나와서 뭐 사과했다가 뭐그 은행들에서 금리 올렸다가 내렸다가 대출을 줄였다가 막 이런 상황을 솔직히 어느 정도 전문가들은 봤을 때 이게 앞으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감이 있고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있는데 일반적인 부동산 초보자들이나 관심이 적은 분들은 사실 저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 이전의 자료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내다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는데 뭔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굉장히 이걸 쉽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전문가들이 이해하는 정도로 쉽게 설명을 해서 이런 상황이구나를 좀 이해하는 데는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고는 생각은 하나 뭔가 그걸로 뭔가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저는 기존에 내가 하던 분이 아니시라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이런 툴들이 우리의 기존의 어떤 데이터를 조사하고 뭔가 내가 비교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좀 이렇게 한눈에 시각화하는데도 또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AI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이전보다 오픈되어 있는 어떤 API들을 정보들을 다 끌어다가 뭐 AI 챗봇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좀 찾고 또 그 찾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조언을 받는 데는 저는 굉장히 이전보다 진짜 확실하게 좋아지지 않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투자는 진짜 좀 개인의 몫이다. 그리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좀 미디어의 좀 영향을 굉장히 신중하게 좀 분석하고선 판단하시기를 저도 좀 그렇게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좀 이 만드신 그 툴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이거 만드시는데 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할애가 되신 것 같은데 좀 요런 그 서비스를 만들 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걸리셨고 어떤 노력들이 좀 들어가셨는지 좀 그 부분도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시각화한 이 대시보드 관련해서는 이제 저는 잘 사용하던 툴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이 툴에 대한 개념이라던가 사용을 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비개발자 시각이라면 아무래도 저보다는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것 자체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어떤 대시보드라던가 이런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를 제가 소스라던가 방법적인 측면을 외부에 이제 잘 정리해서 전달을 했더니만 실제 이런 대시보드들을 같이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스스로 다 만드셨어요. 만드셨고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그쯤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했더니만 실제 한 건 1시간이었는데 그 1시간 동안 이 정도 아웃풋이 나왔어요. 와. 결국은 이제 정확하게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따라하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일단은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화면 이렇게 입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좀 개발적인 영역이 좀 들어가야 돼서 요런 부분들은 이제 좀 개발자에 유용하지만 요즘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챗GPT가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정도 수준은 코드를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연계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의지와 열정이지. 저도 전문가가 사실은 아니죠. 좀 점수 쳐주면 준 전문가인데 저 또한 이런 거를 제 상상력을 이용을 해서 만들긴 했지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저런 스트림릿을 활용해가지고 그 클로드로 이렇게 코드를 짜가지고 클로드가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좀 챗GPT보다 좀 더 코딩 능력은 좀 더 뛰어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뭐 에러 메시지가 뜨면은 그걸 챗GPT한테 물어보고선 이제 변경된 코딩을 받았다면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러가 안 잡히는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스트림릿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에러가 한두 번에 안 잡혀가지고 한 세네 번까지 이제 수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클로드는 진짜 놀랍게도 거의 한 번에 그 에러를 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변경된 코드를 받고선 업로드를 하면 뭐 한두 번 정도면은 되는 경험을 좀 하면서 진짜 이제 개발자가 아니어도 약간 내가 어느 정도의 뭘 만들고 싶은지 기획이 됐다면 좀 그런 것들을 이제 클로드나 이런 챗GPT를 활용해서 좀 저렇게 나만의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데 좀 일반인 분들이 진짜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그 물꼬만 튀어지면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가이드만 드리고 계속 뭔가 이 AI 툴들을 좀 계속 써보면서 하시면은 이게 처음에만 좀 오래 걸리는데 좀 이렇게 세팅해 놓으면 진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의 진짜 10분의 1 가량 또 시간이 세이브가 되다 보니까 좀 거기서 저는 진짜 오히려 진짜 바쁘신 분들은 시간이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시간이 세이브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또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좀 AI를 활용해서 어떤 간단한 서비스를 좀 만들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나중에 좀 끝날 때 좀 한번 어떤 그 참고할 만한 좀 컨텐츠가 있으면은 좀 네네. 말씀해 주시면은 또 링크로도 남겨놔서 또 네. 시청자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좀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만드신 서비스도 그렇고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에서 말씀하신 게 결국엔 중요한 게 이런 핵심 데이터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데이터의 신뢰성을 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이야기를 주셨는데 좀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어떤 데이터를 좀 보는 그 연습이 좀 필요하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동산 프로테크 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냥 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는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프로테크 사이트도 대부분 다 공개된 데이터를 통해서 작성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는. 결국은 데이터는 투명하게 모두에게 지금 열려져 있는 상태고 다만 그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은 아쉽게도 이제 소수인 거죠.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공부, 그다음 부동산의 아파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질문 자체가 아파트 투자 때 핵심 데이터는 무엇인지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한다고 했었을 때 뭐 부동산은 사실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장 초보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투자재가 아파트죠.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는 우리나라나 소수 나라에만 좀 기형적인 어떤 형태이긴 하지만 워낙 물건이 많기 때문에 시세가 잘 형성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모양이 다 집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집 가격이랑 그 옆집에 있는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는 거집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구조가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집에 거래된 게 있으면은 결국 아파트의 시세는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공평하기 때문에 어떤 가격의 왜곡이라던가 그다음에 가격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아파트 투자는 다른 부동산, 예를 들어 뭐 상가라던가 토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훨씬 더 가격이 편차가 작기 때문에 우리 같은 초보자들 그리고 입문을 해야 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쉬운 투자 중에 하나이고 안정적인 투자
중에 하나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아파트의 입지 조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25개의 구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5가지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1등급부터 뭐 5등급까지 이렇게 나누게 돼서 어떤 구는 1등급이고 어떤 급은 5등급이다라는 게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불문율처럼 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떤 구가 더 위에 올라오기도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입지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주식과 다르게 형이 가격이 올라야 동생이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그거를 역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좋은 입지의 물건을 사게 되면 내가 딸 때는 더 많이 따고 잃을 때는 더 적게 잃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가격의 어떤 흐름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입지를 그리고 등급을 어떻게 보면 좀 기분 나쁘게 들을 수 있겠지만 서열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아파트의 어떤 입지나 조건들을 잘 판단해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시세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건데요. 제가 그러니까 계속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앱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 시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월달, 2월달부터 다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든 대외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작년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고점까지 뚫어버리는 상황들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땐 사람의 심리거든요. 결국은 이제 뭐 전세가 오른다, 공급이 부족하다, 몇 가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다 알려진 사실인데도 갑자기 그게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쏠리기 시작하면서 뭐 정책금융이라든가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버무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패닉 바이잉이 실현이 됐고 미리 준비됐거나 대출을 많이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똘똘한 한 채 아니면은 뭐 얼죽신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신축 위주로 거래가 많이 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이 시세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민감하게 분석할 수가 있고 모니터링을 하셔야지만 이 흐름에서 내가 투자를 할 수 있고 없고가 결정이 납니다. 과거에는 이런 정보성이 없다 보니까 흐름이 오면 3개월 후에 그거를 디텍트 해도 충분히 투자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급지 위주로 보면은 한두 달 안에 그런 판단을 못 내리면 결국 날아가 버립니다. 주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어떤 이제 거진 주식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급하강과 급상승이 지금 최근에도 1, 2년 동안 2번 이상 벌어질 만큼 네네. 이제 부동산이 변동성이 심해졌고 그리고 이제 투자할 때도 예전처럼 그냥 남들 살 때 사고 남들 팔 때 팔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이제는 그 시세에 대한 흐름과 이 시세가 적정 가격인지 그리고 내가 결국은 부동산은 2년 후에 파는 거기 때문에 지금 1, 2억이 오르더라도 2년 후에 1, 2억 이상이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거래세까지 반영을 하게 됐었을 때 수익이 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세에 대한 가격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어떤 시각을 길러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영역으로 간다 그러면 가장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전세가율도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 그다음에 그 매수자 매도자의 심리를 KB 부동산 쪽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 지수를 보게 되면은 지금 매도자가 훨씬 유리한 상황인지 매수자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어떤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고요. 가장 정확한 지표는 실거래가 지수인데 그거는 이제 한 달 반이 걸려서 조금 지금 요즘같이 이렇게 빠른 시장에서는 실거래가 지수로 뭔가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는 이제 심리 지수를 좀 봐달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경제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뭐 거시 경제부터 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금리가 꼭 부동산하고 상관관계가 높은 건 아니지만 이 금리 하나가 전체적인 어떤 경제 지표들을 핸들링할 수 있는 가장 하나의 쉬운 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의 흐름을 부동산 전문가들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금리도 잘 보셔야 되고 마지막에 이 유동성 지금은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실물 자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금융 자산화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실제적으로 금융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대출이라는 거가 목전에서 모든 유동성에 제 앞에 있는
어떤 호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입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조였을 때, 호스를 잠갔을 때는 유동성이 아무리 경제가 좋고 뭐 돈이 엄청나게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어도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그쪽으로 못 들어오는 것이고, 대출을 이제 풀어주게 되면은 결국은 그 유동성을 온전히 받아서 매수를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많은 어떤 거래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출이라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봐주시면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중요한 어떤 지표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에는 진짜 좀 사전 지식이 좀 굉장히 많이 필요했다면은 좀 이런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AI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왜냐면은 뭐 입지 조건, 뭐 시세 분석, 뭐 시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데이터니까 그 데이터를 잘 볼 줄만 알면 좀 이런 분석이 좀 가능할 것 같고, 시장 분석이나 뭐 사이클 분석, 시장 사이클 분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주셨는데,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 정책이나 뭐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어떤 그 영향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이미 이 시장의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경험하신 분들은 이 다음 이게 오겠구나,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겠구나, 이런 좀 그 매물을 좀 봐야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신데, 좀 초보자분들은, 초보자나 이제 막 뭔가 부동산에 대해서 그 케빈님도 처음에는 좀 약간 좀 성급한 어떤 상황에서 좀 판단을 하셔서 좀 아쉬운 선택을 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좀 이전에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얻는데 좀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면, 저는 이런 다양하게 뭐 국가 정책이라던가 뭐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실시간 데이터는 뭐 퍼플렉시티나 이런 또 그 뭐 구글 그 AI 오버뷰처럼 뭐 이런 웹상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뭔가 요약을 하거나 어떤 이 바탕으로 요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조사한 데이터를 결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받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들이 좀 많이 등장하면서, 이전보다 좀 뭔가 지식이 전문 지식이 아니어도 좀 이런 시장의 흐름을 좀 읽는데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좀 요소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이렇게 스터디 같은 것들을 그 강의나 스터디를 하시면서 좀 그런 수강생분들은 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 제가 이제 그 AI 커뮤니티에서 이제 내 집 마련이라는 캠프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했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도 부동산이나 투자에 어떻게 AI를 활용할지에 대한 어떤 사례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보면 이제 그 시각을 잘 보신 게, 지금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는 투자가 결코 쉽지만 않다라는 게, 너무 그 우리의 그냥 그 삶에 모든 영향을 끼치는 그 복합적인 요소들이 결국은 다 가격에 반영을 해주고 있거든요. 주식하고는 또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떤 우리가 전산화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데이터까지 다 복합적으로 적용이 돼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그 가격을 잘 게싱을 하는 형태로 뭔가 어떤 펑션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어떤 투자에 결정할 수 있는 어떤 지표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뭐 향후에 이제 얘기 나누시겠지만은, 그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많은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사용자에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정량적인 지표로 산출해내는 어떤 그런 형태의 AI 서비스들이 이제 출현하게 될 것이고, 저번에 이제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 리치고랑 제휴를 맺어서 리치고의 유료 컨텐츠들을 같이 활용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보시면은 그런 데이터들을 다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좀 그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이 아파트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적기인지 아닌지를 수치화를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확신할 수가 있는 게 더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최소한 안 좋은 것들은 쉽게 쳐낼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은, 그런 AI의 추정값들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내가 고려해야 될 대상들을 뭐 80% 이상을 쳐내고 20% 안에서는 나만의 인사이트와 어떤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형태로 간다 그러면 충분히 AI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 활용하실 수 있는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 기존에 어떤 부동산 관련된 앱이나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좀 그 대부분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앱들에서도 AI가 워낙 화두다 보니까 그냥 모든 분야에서 다 AI를 좀 붙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기존에 좀 메이저한 어떤 이런 부동산 관련된 서비스들 중에서 이런 AI를 활용한 좀 사례들에 대해서 좀 그 케빈님께서 뭐 다는 아니지만 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리치고라는 서비스 또 그 외에 좀 서비스들에서 어떤 좀 변화들이 있는지 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좀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국내 부동산 어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서비스들에서는 사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드러내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조금 챌린징하게 적용하고 있는 쪽이 이제 리치고라는 사이트인데 그 리치고는 어떤 식으로 쓰고 있냐면 기존의 아파트 단지의 댓글들을 모아서 그 댓글들을 통해서 그 아파트 단지의 특징과 설명을 하는 챗GPT로 해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걸로 아파트 단지에다 커서를 올려놓으면 그게 이제 말풍선처럼 뜨더라고요. 신기하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파트들은 어떤 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이 아파트 특징은 뭐고 학군이 좋고 뭐 이런 정보들까지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어떤 이제 비정형 데이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매 같은 경우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리치고에서는 그 경매에 관련해 가지고 그 경매를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안전마진이 계산을 하고 내가 적정한 금액을 넣었을 때 얼마만큼 수익률이 발생되는지를 다 계산하고 투자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AI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수학적인 어떤 함수를 이용을 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것도 상품적으로는 AI 추정가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요 추정가대로 추정을 하셔도 되겠냐라고 했더니 저는 좀 스타일이 달라서라고 이런 얘기도 하신 바가 있지만은 얼마든지 참고할 만한 어떤 내가 이 경매의 낙찰 그 입찰 금액을 어느 정도로 산정을 해야 될지 가이드는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는 것 같다. 이 정도가 지금 제가 본 사례입니다. 네. 네. 아마 또 많은 뭐 저희가 알만한 그런 서비스들에서도 또 그런 기능들을 많이 도입하지 않을까. 그 뭐 저는 이제 이커머스 분야에 있다 보니까 진짜 이커머스에서는 지금 AI를 빼놓고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상세 페이지를 작성해 준다던가 해당 그 상품의 이미지를 생성해서 그 좀 고급스러운 썸네일을 만들어 준다던가 뭐 리뷰를 분석해 준다던가 뭐 그 방문자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너무 그냥 이커머스 쪽에서는 진짜 그 AI가 뭐 CS 응대부터 이제 활용이 안 되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약간 아무래도 좀 이런 큰 자본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은 좀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그리고 되게 좀 정확한 데이터 위주로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좀 더 조심스러운 부분 때문에 이 흐름이 정말 검증을 거치고 나서 좀 등장하지 않을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리치고라는 서비스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AI로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도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 좀 이야기해 주신 거에 좀 이어서 저희가 부동산에서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지금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볼 줄도 모르고 뭐 AI를 활용할 줄도 모르시는 분들이 부동산에는 좀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좀 그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막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점들이 좀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투자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어떤 분은 혹자는 그럴 거예요. 데이터는 항상 바뀌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과거의 형태대로 반복되지 않는 게 데이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반복이 되진 않더라고요. 말 그대로 하락장과 상승장이 정확하게 반복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떤 지표들은 다 동일한데도 전혀 다른 어떤 가격들의 흐름을 보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심지어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도 해석이 안 될 만큼 복잡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 가격이 형성된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투자라는 입장에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투자의 불문율은 사람의 뇌는 투자에 실패할 수밖에 없게끔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면 결국은 사람의 본능이라던가 그런 어떤 걱정과 심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누르지를 못하면 결국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격이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 과거의 데이터나 과거를 알면 그래도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은 사람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어떤 장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항상 지금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만은 부동산은 항상 하락과 상승이 함께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본능에 의해서 어떤 비슷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패턴을 누르고 그 패턴을 잘 역용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투자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데이터는 다룰 수 있지만 사람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를 꼭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거 없는 현상은 없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맥락으로 우리는 항상 데이터를 맹신하지는 말되 항상 보조적인 어떤 지표로서 가까이 하고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실력과 시각을 길러낼 필요는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결국은 부동산 유튜버나 전문가들의 글, 그 다음에 뉴스 글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막 매수를 해야 될지 정말 집을 사지 말아야 될지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확신이 들지 못하기도 하거니와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맹목적으로 누구 특정인의 말을 듣고 사버리는 나보다는 그 사람 말이 맞을 거야. 나는 공부는 하기 싫고 잘 모르겠으니까 저 사람 말대로 해봐야지. 전문가라고 하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니 이렇게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지금같이 예를 들어서 매수를 3, 4월 달에 전문가의 의견을 잘 받아들여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7, 8월 달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차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최소한 그 세금이 있기 때문에 2년 안에 팔게 되면 그 차익을 다 토해내야 되거든요. 결국은 2년, 4년 후에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때 그 가격이 오른 가격이 유지된다라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사람마다 매수하는 타이밍이 같아도 매도하는 타이밍이 다 다릅니다. 결국은 전문가가 매수하는 시점은 찍어줬다고 가정하더라도 내가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결국은 나만의 확신과 기준이 없으면은 결국은 성공한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시장이 어떤 전문가도 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가격을 예측한다라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맞았을 때 틀렸을 때에 대한 나의 플랜들을 항상 정해놓고 항상 준비하는 자세 그리고 대응하는 자세로 임하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판단을 내리려면 나만의 최소한의 확신과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그게 없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좋은 어떤 투자를 마무리를 짓지 못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는 항상 참고는 하되 내가 그것을 맹목적으로 받아지 말고 내 시각으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이나 매체들을 나만의 식으로 정리해 나가고 기준을 잡아가는 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장기 투자가 항상 단기 투자보다는 딸 확률이 높고 대부분 부동산으로는 자산을 일구신 분들이 많은데 뭐 주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비하면 많이 적은 것은 결국은 이거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가지 못했을 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동산은 결국은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당장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그게 항상 할 때마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운이 좋게 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나만의 투자로 잃지 않는 투자, 내가 이게 최소한의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내가 이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게끔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투자가 잘못되면은요 10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던져버리고 그만인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워낙 금액대가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입장에서 수익률도 보다는 내가 이 자산을 지켜나갈 수 있는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을 한 번도 투자를 안 하신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그 부동산 투자에 참여하신 분과 참여하지 않은 부분들은 너무나 큰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투자를 뭐 주식이든 뭘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내가 이거에 소액이라도 이걸 집어 넣었을 때 내가 이 분야에 대한 공부하는 마음가짐이라던가 나오는 현상에 대한 어떤 받아들인 자세가 남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거고, 그런 어떤 현상들이 다 뇌에 각인이 될 정도로 분명해진다라는 걸 아실 겁니다. 결국은 작은 투자부터 잃지 않는 투자를 먼저 해보시고, 만에 하나 저도 실패를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투자를 시작을 했지만 그런 투자를 하면서 배워 나가는 게 너무나도 큽니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실행을 해보고 실천해 보신 분들은 결국은 실패를 하더라도 그거를 교훈으로 남길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성공의 기회들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서는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실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참여자가 되어라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이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아무래도 지금 워낙 뉴스에서도 되게 또 서울 집값이 갑자기 또 올라가고 또 매물이 지금 많이 없잖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약간 포모가 형성이 되면서 뭔가 계획되지 않는 어떤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서 진짜 지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좀 자기 객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뭔가 정보를 또 내가 많이 알고 있어야 내 객관화를 또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것처럼 특히 유튜버나 어떤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에 내가 휩쓸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이제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있는 어떤 상황이랑 수강생분들의 상황은 되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뭐 만약에 저희가 지금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뭐 부동산을 예로 들면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자산이랑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또 굉장히 다를 수가 있고, 뭐 경험에 대한 어떤 그런 양도 굉장히 다를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들이나 유튜버들이 어떤 제시는 해줄 수 있지만 그거를 맹신하다가는 정말 내가 의도치 않은 10년의 세월을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모든 어떤 투자가 됐던 어떤 뭐 자기 개발이나 뭐 성공이 됐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는 일단은 공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할지 내 상황을 분석을 하고선 그거를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공감이 되고,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되게 이전보다 더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가 뭐 유튜브가 됐던 어떤 책이 됐던 그런 정보들을 내가 솔직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금방 까먹거든요. 그리고 다시 뭔가 이거를 내가 현실에서 이 적용을 하려고 할 때 부동산은 마찬가지로 내가 충분히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뉴스에서 막 이렇게 이런 뉴스나 유튜브에서 어떤 컨텐츠들 올라오잖아요. 그럼 약간 이성을 상실하고 약간 그냥 좀 내가 그동안 쌓여놨던 기준들이 약간 무너지면서 그런 어떤 흐름에 내가 좀 투자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AI 시대에 좀 내가 그동안 쌓아놓던 정보들 그리고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타이밍과 좀 그런 것들이 맞는지 좀 점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저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전보다 또 많이 올라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좀 참고를 하면서 내 집 마련에 좀 기회를 좀 엿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좀 앞으로 이런 AI가
한국의 아파트 시장을 좀 어떻게 좀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그 예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그냥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해외에서는 다 주택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주택의 시각적인 정보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가격을 예측하거나 뭐 심지어 노후도까지 판단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책정하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AI가 기본적으로 수천, 수만 건의 주택을 매물 DB화하고 그런 것들을 가격을 추정을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트가 되게 의존도가 높아서 되게 프로테크 서비스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동산 프로테크 관련된 스타트업이라든가 산업들이 크게 발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아파트가 주력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하면 그런 어떤 AI의 의존도가 조금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 부동산 가격을 형성하는 복합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훨씬 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많은 데이터를 뭔가 산출 그 복합적으로 AI가 분석형으로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해서 뭔가 수치화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런 데이터는 분명히 투자를 결정하는데 충분히 참고할 만한 데이터로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었을 때는 지금 어떤 요즘 챗GPT나 이렇게 생성형 AI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간단하게 뭐 재미로 한번 만들어 본 게 있는데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제가 하나 재미로 한번 만들어 본 게 내 집 마련 AI 추천 시스템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붙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내가 찾고자 하는 아파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키워드를 넣어서 찾아야지만 내가 원하는 아파트를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정보들을 넣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를 AI가 계속 가이드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뭐 마포구에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찾아줘. 이렇게 그냥 부동산에 경험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단순한 생각으로 이렇게 검색을 요청하실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AI가 뭐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를 추가적으로 알려주세요. 뭐 선호하는 층, 뭐 평수, 간단한 설명, 뭐 환경, 주변 환경 이런 것들을 적어주세요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드래프트를 바꾸고 했었을 때 AI가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아파트를 의미 있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수락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관련된 아파트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그것을 아까 보셨던 그 시각화로도 연계해서 보실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개발자분도 계시겠지만 랭그래프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AI한테 인풋 넣고 아웃풋을 받는 형태가 아니고 항상 최종 아웃풋을 받기 전에 중간중간에게 AI한테 가이드 받으면서 내가 질문을 잘 했는지 보조적으로 체크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내 인풋을 계속 바꿔나가면서 최종 아웃풋이 좀 의미 있게 나올 수 있게끔 이런 형태의 어떤 서비스를 부동산에 한번 접목을 시켜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 느낌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부동산을 잘 모르더라도 내가 원하는 어떤 아파트에 대한 디스크립션만 넣었을 때 거기에 최적화된 어떤 물건들이 추천될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도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런 형태로도 이제 서비스가 좀 더 AI가 적용돼서 뭔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고 하락장과 상승장이 공존하는 이제 사계절이라고 표현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이 됐던 아니면 뭐 국제적인 어떤 정세가 됐던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마이크로하게 뭐 구별로 한다라던가 뭐 동별로 한다라던가 되게 디테일한 형태로 매물들을 추천하고 흐름이 어떻게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걸로도 아마 확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이제 강남부터 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주변에 있는 급지들이 오르고 이런 형태로 순서가 있어요. 오르고 떨어지는 순서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빨리 캐칭해야 그 다음에 오를 지역에 얼른 가서 선점을 해 놔야 되거든요. 부동산은 그런 어떤 타이밍과 흐름을 분석을 해서 하는 투자 기법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검증된 방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예를 들어서 AI가 빠르게 디텍트할 수 있다면 지금 어느 동에 어느 평수에 어떤 단지까지 지금 매수가 들어왔고 그 다음 순서는 어디에 갈 것이고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뭔가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AI가 있다 그러면 엄청난 투자의 어떤 센세이션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하면서 작성해 주신 내용 중에 해외 서비스 두 가지를 좀 기재를 해 주셨는데 네네. 진로우라는 서비스하고 오피스 블록스 음. 그 이 두 서비스를 소개를 해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쪽으로 국내도 이런 서비스들이 등장하지 않을까 참고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진로우라는 서비스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프로테크 사이트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 미국의 주택 형태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적정 가격인지 사람이 판단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기계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방의 개수라던가 그다음에 연식이라던가 그다음에 최소한 입지 분석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주변에 항공 사진 같은 거 뷰를 찍어서 뭐 세그멘트를 하게 되면 실제 거기가 어떻게 보면은 활발한 지역이고 편의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녹지라던가 뭐 강이 있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까지 버무려 가지고 실제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는 사실 그 가격을 상당하게 의미 있게 보고 그 가격 기준으로 바운더리를 해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실제 거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트에 있는 매물수가 수천 개의 매물수를 가지고 있고 수익도 충분히 그 성과를 내는 사이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두 번째 사이트는 제가 예전에 작성한 문서여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건물이라던가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비전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맞아. 네, 그 물건의 노후도도 감지하고 그 상품성이라던가 그 가치도 판단해내는 그런 AI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순한 텍스트라던가 지금 부동산 데이터가 수치나 비정형 데이터로 일부 되어 있는데 이제 비전 정보들 이런 정보들까지 버무려지게 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재미난 어떤 투자 정보들이 많이 넘쳐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들어보면서 진짜 이전보다 좀 많은 부분에서 좀 AI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역할을 좀 하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내다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뭐 투자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기존의 좀 사람이 수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부분들을 좀 AI를 활용해서 데이터들을 좀 가공하거나 좀 시각화하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전문가들만 볼 수 있던 어떤 그런 정보들을 좀 이런 AI의 기술을 활용해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접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그렇게 전망을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마지막으로 좀 AI 분야에서 좀 케빈님께서 좀 이루고 싶은 목표나 좀 비전이 있으신지 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저희가 오늘 좀 그 팟캐스트를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AI나 부동산을 전혀 다루지는 않고 업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그거 자체가 제 메인 잡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도 잘하는 게 중요하지만 계속 이러한 관심 있는 분야를 제 업을 하면서도 계속 디벨롭하고 향후에 어떤 펼쳐질 세상을 미리 준비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뭐 조그마한 서비스라든가 앱을 만들게 된다 그러면 이런 이제 앱을 통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를 해서 여러 다른 비전문가라든가 이런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한 형태로 서비스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이 AI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투자 쪽에서는 상당하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100번 해서 99번이 맞더라도 한 번이 틀리게 되면은 투자에 적용하지 못하게 돼요. 물론 뭐 그러면 뭐 적당하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좀 어려운 분야에 현실적으로 이 AI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사람의 영역,
사람의 목으로 나눠야 되는 영역을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 AI도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가이드를 하느냐 그리고 AI가 어떻게 가이드를 하면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 결국은 서로 보완적인 어떤 관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AI를 나만의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어떤 투자의 동료처럼 받아들이고 접근해 나간다고 그러면 훨씬 더 혼자서 하는 투자보다는 훨씬 더 든든하고 어떤 확신이 있고 성공에 가까운 어떤 결과물들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야기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를 해서 뭐 은퇴를 하고 나서라도 재능 기부 형태로 어떤 교육을 통해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에 조금이라도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저의 작은 소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그 내용을 듣고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시거나 좀 더 배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뭐 꾸준히 어디 뭐 컨텐츠를 발행하고 계신 공간이 있으실까요? 뭐 트위터나 아니면은 블로그라던가 아니면 뭐 그 케빈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좀 어디를 좀 찾아가면 될까요? 죄송한데 사실은 게으른 게 가장 첫 번째인데요. 제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리고 있는 채널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뭐 은둔의 고수를 찾으셨다라고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더 준비가 되고 많은 분들과 얘기할 준비가 되면은 아마 그런 채널을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은 지피터스라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어떤 질문 답변이 가능할 것 같고 뭐 운이 좋으면 저기 평범한 사업가님 채널에나 이런 연계된 교육을 통해서도 만나뵐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말씀 너무 감사하고 오늘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유익한 내용이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사실 진짜 찾기 좀 어려웠어가지고 되게 모시기 어려울 뻔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흔쾌히 좀 어려운 발걸음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렇게 환원하고자 하시는 생각도 있으셔서 이런 내용들 보면은 굉장히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정리된 내용은 아니고 되게 많은 시간 또 연구를 통해서 이제 축적된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아까 전에 서비스도 그런 서비스인 것 같고 그래서 좀 앞으로의 행보나 어떻게 갈지도 굉장히 기대되고 이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어떤 만족을 줄지도 또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좀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팟캐스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